안녕하세요. 동남아 유목민께 있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 관련해서 동영상을 몇 개 올리다 보니까 정말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아요. 또 당연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개중에 또 주셨던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댓글로 문의를 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개인적으로 또 문의를 오신 분들이 있어서, 근데 개중에 또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했던 게 말레이시아에서 집을 구입하는 건 어떤가요? 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집을 구입하는 문제는 말레이시아에서 생활하는 걸 경험담을 전달해 드리는 부분하고는 또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하나 약간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또한 제가 알고 있는 범위까지만 제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는 게 굳이 부담스러운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팩트만 가지고 전달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스페셜 버전, 원래 예정이 없었던 거니까요. 스페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일단 외국에서 자기 명의의 부동산을 구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당연히 한국에서 구입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부분들을 챙기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거기다가 특히 말레이시아에서 집을 구입을 하는 게 적절한 선택인지 아닌지는 본인만의 확신, 판단, 그리고 결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는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부분들 좀 표현이 좀 그런가요? 어쨌든 리스크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런 부분까지도 본인이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결정이 되어 있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또 해외에서 부동산을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이면 더더욱 또 그런 것 같고요. 말레이시아에서 몇 년 살았다고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해요. 다 그냥 자기가 살았던 그 범주 안에서의 지식일 뿐인 거지. 그래서 오래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알거나 적게 살았다고 해서 덜 알고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는 분 가운데 20년을 말레이시아에서 살았는데 여전히 치약은 콜게이트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았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 정도로, 그러니까 본인이 쓰신 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거죠. 에피소드이긴 한데요.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 때는 웬만하면 원고 없이 합니다. 스크립트 없이 하는데 그냥 말 그대로 경험담을 전달하는 건데 굳이 원고까지 장황하게, 제가 무슨 보수박원 강사도 아니고 돈 받고 출연하는 유명한 패널도 아닌데, 근데 이 부동산 부분은 원고를 사전에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좀 너무 방대해지고 또 산만해지고 가뜩이나 산만한데 또 잘못 전달이 되면 안 하는 말 못하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서, 나름 제가 좀 제 노트북에 스크립을 작성을 해서 그걸 토대로 하고 있으니까 제 눈 시선이 옆쪽으로 좀 쏠리더라도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집에 가는 문의가 생각보다 많아서 영상으로 만들기로 했다는 거, 그리고 나름 또 좀 예민한 주제 인데 저는 좀 심플하게 받아들이고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말레이시아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특별한 자격 조건이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격 조건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은행 대출, 말레이시아에 있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여유 자산만으로 집을 구입하는데 다른 특별한 자격 조건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인데 없습니다. 말레이시아가 동남아 국가 가운데서는 제가 다녀본 경험에 의하면 싱가포르 못지않게 부동산 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외국인들에게 특별하게 정말 제약이 없어요. 비자 이런 거 관계없이 본인이 자금만 있으면 구입이 가능한 나라가 말레이시아고요. 은행 대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약간 상황이 바뀝니다. 그때는 비자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급여소득이나 은행 잔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말레이시아에서도 그렇고 은행에 관련된 구비 서류가 또 필요로 합니다. 약간 까다로워져요. 근데 원래 말레이시아가 외국인 대출이, 부동산 대출이 이렇게까지 까다롭지는 않았다고 그러는데
몇 년 전에 그렇게 외국인 부동산을 구매했던 사람들이 먹튀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악성 채권이 급증하는 바람에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외국인들 부동산 구입 시에 대출을 엄격하게 규제하라고 지침이 굉장히 여러 번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각 모든 은행을 가도 대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졌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안 좋으면 대출 금리를 굉장히 높게 받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개발사나 뭐 위치나 물건이 있는 소재지가 좋지 않으면 거의 그냥 안 받아주기도 하고요. 또 겨우 받아주면 대출 금리를 굉장히 세게 부릅니다. 6%를 넘게 부르는 경우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그런 것만 빼면 사실 말레이시아가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특별하게 제약은 없습니다. 제약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말레이시아는 쿠알라룸푸 인근에 있는 셀랑고르라는 지역의 주정부인데 셀랑고르 주만 200만 링깃, 그리고 말레이시아 영토의 전 지역이 외국인은 100만 링깃 이상의 부동산만 취득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일한 제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 정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포린랩이라고 그래서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할 때 외국인에게만 가세하는 세금이 조금 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쿠알라룸푸르에는 거의 뭐 세금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고요. 한 1000링깃에서 2000링깃 사이 약간 변동의 폭은 있는데 그 정도 별도로 추가로 외국인이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 조금 있고요. 최근에 한 2, 3년 전부터 꾸준하게 한국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지금 몰려가고 있는 지역이 조호바루인데요. 조호바루 지역은 좀 더 금액이 더 큽니다. 거기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는데요. 100만 링깃 이상일 경우에는 구매 가격의 2%가 포린랩이고요. 100만 링깃 미만일 경우에는 2만 링깃의 포린랩을 별도로 가세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니 셀랑고르 지역에 말레이시아 모든 영토에 있는 거는 100만 링깃 이상만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조호바루는 100만 링깃 이하의 포린랩이 별도의 규정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예, 조호바루에서 새로 프로젝트하고 있는 한국 분들이 요즘 관심 갖고 많이 가시는 그 지역에 몇 개 프로젝트,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하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한두 개 정도 프로젝트가 여건상 100만 링깃을 넘게 받을 수 없어서 가격을 낮추는 대신에 주정부로부터 그렇게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호바루에 있는 그 물건 두 개 프로젝트인가? 거기만 그렇게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가능한 게 조호바루 이스칸다르 프로젝트를 거의 뭐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회사가 UM이라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가 마스터 디벨로퍼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모든 개발을 거의 책임지고 있는 말레이시아 개발사인데요. 그 정도 규모의 회사가 되니까 정부에서도 협조를 하고요. 정부에서 그렇게 밀어주고 그런 거겠죠. 어쨌든 그런 사항이 있다는 거, 그거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부동산 자격이 특별하게 취득을 하는데 별도의 자격 조건이나 그런 건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접근 방법. 접근 방법이라는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러면 내가 좋은 집을 찾는데 어떤 방법을 통하는 게 좋지? 라는 질문인데요. 방법은 가장 심플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에이전트,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취급하는 에이전트를 이용하시는 경우, 두 번째는 의사소통이 원만하고 자신이 있으시면,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직접 개발사를 찾아가셔서 딜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영어나 중국어 둘 중에 하나만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으시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에이전트하고 개발사를 직접 찾아서 딜을 하시는 경우에 장단점은 좀 있어요. 에이전트를 이용하시면 장점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집의 스타일을 얘기를 하면 에이전트가 거기에 유사한 집들을 골라서 준비를 합니다. 아무래도 시간적인 부분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쿠알라룸푸르만 하더라도
짓고 있는 집의 프로젝트가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뭐 그거를 일일이 본인이 찾아다니면서 그 정보를 다 취합을 해서 좋은 집을 찾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를 이용하시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편하죠.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고 있으니까 정보 제공해주고 그걸 파악하시는 데는 아마 에이전트를 이용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은 잡무를 걔네들이 취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뭐 그 개발사하고의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이제 뭐 청약을 하시게 되면 청약, 그 다음에 계약하시면 계약 과정, 거기에다 모든 뭐 어레인지, 변호사 미팅, 그 다음에 계약 뭐 당일날 그 의사소통, 그 이제 통역도 필요하겠죠. 뭐 통역을 해줄 수 있는 직원, 이런 거 전부 다 개발사 그 에이전트들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하시고 나면 준공 때까지, 키를 받으실 때까지 뭐 중도금 납입에 대한 고지 부분들, 그다음에 혹시 내가 사정이 생겨서 정해진 날짜에 중도금 납입이 어려우면 개발사 에이전트 애들에게 부탁을 하면 됩니다. 내가 좀 사정이 있어서 언제까지 중도금을 납입을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언제까지 좀 조절을 해달라 그러면 그 정도 뭐 개발사하고 에이전트 유대관계가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에이전트면 그 정도는 충분히 자기네들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런 게 에이전트를 이용하는 장점 중에 이제 하나고요. 개발사를 직접 컨택을 하시면 장점? 사실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데 근데 개발사는 자기 그 집이 내가 고른 집 가운데 제일 괜찮다는 전제에서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계약 단계까지 가기 전까지의 여러 프로젝트를 비교할 때 걸리는 시간을 빼면 뭐 그렇게 썩 직접 컨택하는 거는 뭐 그렇게 뭐 장점은 아닌 것 같아요. 시간도 그만큼 필요로 하고요. 또 다니시면서 비용도 또 그만큼 필요로 하고요. 또 거기 직원들은 자기네 회사 물건이니까 당연히 뭐 베스트 물건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확한 그 비교 분석을 하는데 조금 애매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제 딜을 해볼 수는 있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직접 개발사를 컨택해서 찾아왔으니 나한테 추가적인 혜택을, 할인 혜택 같은 걸 달라고 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그 무슨 직접 찾아가면 굉장히 고위 임원이 직접 상대해 주지는 않잖아요. 어차피 걔네들도 일개 직원이 이제 상대를 하는데 그런 특별한 할인 조건들, 난 에이전트 통하지 않고 왔으니까 에이전트한테 제공하는 수수료만큼 내 구매가격에서 할인을 좀 해주려고 이제 부탁을 하면 이런 거에 대한 융통성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요, 얘네들이. 이제 왜 그러냐면 융통성을 발휘하려면 사실 좀 부지런할 때 융통성이 가능합니다. 제 말뜻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업무를 제가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무 파트랑 연결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자한테 이 내용을 얘기해서 이분이 이런 요구 조건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억셉트를 하면 계약을 할 것 같다. 그러니 혜택을 좀 더 달라. 그러면 이게 그 윗사람 되는 사람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 그러면 해줄게.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뭐 검토하고 또 뭐 그 돈을 관리하는 팀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근데 이런 번거로운 작업에 대한 융통성을 여기 말레이시아에서는 좀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그걸 열심히 해주나 안 해주나 와서 계약을 하시나 안 하시나 지가 월급 받는 거하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융통성에 대해서 적극적인 경우를 와서 사시면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게 그냥 얘네들 생활의 그냥 한 모습이에요. 어디 그 상가 몰에 가서 물건 주면서 점포를 들어가시더라도요. 한국처럼 이렇게 와서 어서 오세요, 반갑게 인사를 하거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손님이 먼저 물어보기 전까지는 얼굴도 안 보여주는 경우도 많고요. 쳐다도 안 보는 경우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융통성에는 부지런함이 좀 필요로 한데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주는 직원이 만나면 해피한 거고요. 뭐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 이제 그런 거죠. 결론은 제 입장에서는 뭐 에이전트를 이용을 하시는 게 꼭 좋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에이전트를 만나면 또 단점도 엄청 많습니다. 좋은 에이전트를 만날 경우에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좋은 에이전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그냥 지들은 아니라고 그래요. 지들은 다 고객들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다 뭐 고객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이제 계약서 쓰기 전까지 모습이고요. 계약서 쓰고 나면 돌변하는 애들 참 많아요. 뭐 다는 아니죠. 근데 일부가 꼭 그런 짓으로 일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해서 이미지를 실추시키기도 하는데요. 나중에는 심지어 뭐 당연히 그 계약 과정상 제공되어야 되는 것들도 제공도 안 하는 걸 뭐 당연시 하고요. 심지어 뭐 고객한테 전달해주는 계약서도 전달 안 해주고 버티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에이전트를 만났을 경우에만 생길 수 있는 장점만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은 에이전트를 만나면 정말 여기까지 막 끌어오르고요. 또 남의 나라에서 외국에서 처음 취득한 부동산인지라 혹시나 또 뭐 문제 생길까봐 말도 못하고 그냥 끙끙 앓는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입을 결정을 하시면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될 경우들이 많지는 않은데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서명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는 말레이시아에서 상주하시면서 살고 계시는 분이면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데 아직은 당분간 한국에 계셔야 되고 가끔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그때마다 본인 서명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방문을 하셔서 해야만이 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본계약을 하진 않아요. 여기도 이제 청약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가계약, 오퍼레터를 작성을 하는데요. 오퍼레터 작성 시에는 청약금이 개발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마다 차이는 있고요. 적게는 5천 링깃, 많게는 2만 링깃까지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청약금은 지정된 본 계약 이전에 취소를 하시면 언제든지 환불은 가능해요. 근데 환불이 즉시 되거나 한국처럼 속전속결로 되진 않습니다. 한국도 좀 뭐 느리게 해주는 데가 있긴 있는데 한 2주 정도? 한 2주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돌려받는데 그거 뭐 그렇게 감안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본인이 선호하는 주거 패턴을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는 대표적으로 집을 크게 그냥 두 가지 분류로 구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콘도, 하나는 랜드하우스.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있는 랜드하우스인데요. 이 두 가지 주택은 나름 서로 장단점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편리성과 황금성을 고려하신다면 콘도가 당연히 낫고요. 토지에 대한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생각하신다면 랜드하우스가 조금 더 낫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 신분에서는 아무래도 내가 언제 떠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빨리 처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콘도를 많이 선호들 하세요. 다른 외국인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나는 뭐 내가 얼마간 살다가 돌아가더라도 뭐 임대 주거나 그럴 거야. 난 굳이 뭐 급하게 서둘러서 이걸 팔 생각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랜드하우스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장단점은 뭐냐면 콘도하우스 같은 경우는 참 편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수영장과 실내 체육시설, 체육관을 가지고 있고요. 또 콘도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요즘에는 분양을 잘 시키기 위해서 부대시설을 굉장히 잘 만듭니다. 그래서 뭐 테니스 코트, 배드민턴, 뭐 몇 가지 더 추가적인 그런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는 콘도들이 있고요. 심지어 정말 잘 돼 있는 데는 뭐 영화관, 무슨 뭐 굉장히 뭐 다양한 그 퍼실리티를 보유하고 있고요. 사실 랜드하우스는 그런 게 상대적으로 좀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편의성이 좀 떨어졌는데
랜드하우스도 이제는 그 분양을 잘 하기 위해서 그런 그 편의시설들을 클럽하우스를 만들어서 입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는 클럽하우스를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편성이 뭐 콘도 못지않게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물론 이제 콘도는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건물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지만 랜드하우스, 클럽하우스는 이제 또 바깥으로 나가고 또 위치 잘못 선정되면 클럽하우스하고 좀 거리가 있어서 걷기도 애매하고 차를 끌고 가기도 애매하고 자전거 운동 삼아 자전거 탈 수도 있겠죠. 그런 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랜드하우스 이거는 뭐 그 지난번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집 렌트할 때 뭐 언급했던 부분이니까 그냥 패스하고요. 그 네 번째는 집값 얘기인데요. 이 부분이 좀 저는 조금 미묘한 것 같아요. 왜냐면 말레이시아 집값이 거품이다 아니다 이 논란이 꽤 오랫동안 뭐 어디 가서 얘기할 때마다 튀어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일단 말레이시아 집값이 거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 논하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레이시아는 기본적으로 셀랑고라라는 지역을 제외하면 100만 링깃 이상의 부동산 취득만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그러면 뭐 싫으나 좋으나 말레이시아에서 집을 구입할 때는 100만 링깃 이상부터 가격을 가지고 이게 거품이냐 아닌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거품론을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거죠. 로컬 애들 가격 시세를 보면 그렇죠. 이렇게 차이 나는데 이 집을 사야 되라는 그런 회의적인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말레이시아 집값의 로컬 애들 기준으로 보면 아주 그냥 평범한 집 기준에 30만 링깃 전후의 가격대고요. 로컬 애들이라 할지라도 약간 좀 프리미엄급, 동네도 좀 괜찮고 개발사도 좀 괜찮은 그런 정도의 프리미엄 콘도들의 집값이 한 60에서 한 70만 링깃 그 이상 못 봤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갑자기 100만 링깃에서 리미트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로컬 기준으로 프리미엄급하고 비교해도 30만 링깃이 더 비싸고요. 그렇다고 딱 100만 링깃짜리 집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 분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인 몽케라라는 지역에 그냥 10년 정도 된 콘도에 방 3개짜리 정도 3개, 2개 정도 있는 시세가 지금 제가 가물가물하긴 한데요. 한 130에서 한 140만 링깃 정도 거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 그 말레이시아 집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제가 여기 자막 넣어드릴게요.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사이트.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시세, 월세, 모든 지역에 대한 정보를 아주 쉽게 디테일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iproperty.com 마이라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그 사이트 중에서는 제일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 부분은 여전히 좀 갑론을박이 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또 약간 좀 논리가 좀 빈약해요. 그러니까 거품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냥 로컬 애들 기준으로 얘기하세요. 근데 로컬 애들 기준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런 가격 그 리밋 제한을 안 받고 있으면 당연히 그거 고민 하나 마나 그럼 거품이죠. 근데 그분들이 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 그런 제도가 있기 전부터 살았던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썩 금방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수긍이 받아들여지질 않으시나 봐요. 예전에는 근데 말레이시아가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100만 링깃 이렇게 리미트를 걸은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반면에 저는 만약에 집을 사야 된다는 전제에서 생각을 하면 동남아시아이기 때문에 조금 집값이 싸야 된다는 논리는 그것만 갖고 얘기하신 논리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 집을 사는데 내가 얼마나 여기서 거주를 할 것이며 그다음에 이 집이 그 정도 기간 후에 얼마나 가치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내가 사는 동안 이 집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 같은 게 뭐가 있는지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하셔서 그 정도의 이 정도 가격 그나마
지금 구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뭐 나쁘지 않는 시점이 타이밍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말레이시아 링깃이 환율이 작년 1년 동안 굉장히 급락을 했어요. 거의 뭐 한 40%가 빠졌거든요. 지금 환율이 10년 전 환율이에요. 제가 말레이시아를 10년 전부터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그때 환율이더라고요. 10년 전 환율로 다시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100만 링깃의 집을 구입을 하시면 지금 환율이 폭락하기 전인 2016년만 하더라도요. 3억 4천, 3억 5천이었어요. 3억 6천. 왜냐면 1링깃당 360원. 최고 환율이 높았을 때가 1링깃당 407원까지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일시적이었기 때문에 그건 빼고요. 평균 1링깃당 360원 대였어요. 그게 1년도 안 돼서 한 10개월 만에 거의 뭐 260원? 최저를 찍은 게 259원까지 찍은 걸 제가 봤는데요. 그렇게 폭락을 했어요. 지금 한 200, 제가 지금 환율 조회를 못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100만 링깃짜리 집을 사신 분이 거의 한 몇 개월 사이에요. MMT 비자로 오신 분인데 이분이 3개월 먼저 신청을 하시고 3개월 늦게 신청을 하셨는데 그 사이에 폭락을 해서 빠지면서 이분은 제 가격 다 주고 사셨고요. 3억 6천에. 이분은 딱 1억을 더 세이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100만 링깃짜리 집을 구입을 하신다고 전제를 생각을 하시면 1억의 차이가, 1억의 갭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뭐 그 환율 전문가도 아니고요. 주식하고 환율은 신의 경제라서 인간이 함부로 이제 예측하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말레이시아 링깃이 언제 다시 정상적으로 정상 환율로 복구가 될지는 뭐 제가 뭐라고 장담 못 하겠습니다. 근데 한 10년 뒤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쨌든요. 지금 그런 환차익에 대한 메리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말레이시아에서 한 오랫동안 장기 거주, 10년 이상 장기 거주를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사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나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만약에 말레이시아에서 10년 이상을 거주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면 저는 그냥 고민 안 하고 열심히 좋은 집 찾으러 다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의외로요, 아까 제가 말씀 한국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몽키아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몽키아라의 임대료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한 방 3개짜리.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한 10년 이상 된 콘도들이에요. 거기다가 여기에 콘도들은 집주인들이 자기 실거주를 전제로 해서 산 콘도가 아니고 렌트를 목적으로 해서 산 콘도들이기 때문에 계속 렌트만 준 집들이에요. 근데 왜 아시죠? 집 남의 손에 맡기면 망가지는 게 집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알면서도 뭐 렌트 수익을 전제를 하기 때문에 내가 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자기네가 살 집이면 뭐 리노베이션 하고 뭐 좀 문제 있으면 고치고 그랬겠죠. 근데 렌트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요. 뭐 필요가 없죠. 여기 중국계 애들 어떤 애들인데요. 근데 그렇게 해서 뭐 풀리퍼니시드라고 그래서 이제 가구 가서 뭐 몸하고 내 옷까지만 갖고 들어가면 살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풀리퍼니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서 보면 정말 가구 같지도 않는 가구, 막 너무 오래 써가지고 꺼지고 찢어지고 탈색하고 그다음 뭐 오염물질 떨어뜨려가지고 막 지저분해 보이고 이런 가구들 뻔뻔하게 있어요. 세탁기는 저는 진짜 말레이시아에 살면서 다른 건 몰라도요. 세탁기는 정말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사를 들어갈 때마다 집주인한테 전제 조건이 세탁기 새 걸로 주는 조건이면 저는 전부 다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세탁기 보면 거기다가 재 빨래를 한다는 걸 상상이 안 갈 정도예요. 뭐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집들 가서 보시면 처음에 오셔서 몽키아라는 동네만 보시면
다들 좋아하세요. 동네 깨끗해 보이고 치안도 굉장히 좋아해 보이고 또 외국인들 많이 거주하는 것 같고 좋은 국제학교 끼고 있고 뭐 마트 가 보면 한국 마트보다 나지 못하지 않고 뭐 식당들, 카페들 뭐 화려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네 좋은데 라고 만족하시다가 이제 집 보러 이제 한 집 한 집 다니시면서 실망이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 렌트되는 집의 월세가 몬캐에서 제일 저렴해도요 3,000링깃 정도 주셔야 돼요. 아무리 못해도 3,000, 3,500 정도? 그럼 그게 한 80만원? 80만원 좀 안 되나요? 그래서 그런 집에서 우리는 못 살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좀 더 괜찮은 집 보여주실래요? 하면 그 다음에 딱 올라가면 한 뭐 4,500, 5,000링깃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한 100만원이에요. 5,000링깃이면 100만원 넘죠. 120만원 정도 되나요? 이거를 10년 동안 월세를 내고 사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 같으면 경제성을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지금 뭐 환차익에 대한 메리트 뭐 그래서 사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동네 그 다음에 개발사 이거는 꼼꼼하게 잘 챙겨 보시고요. 물론 뭐 이제 방문하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당연히 뭐 꼼꼼하게 챙겨 보시겠지만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라고 고민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좀 뭐 나름 뭐 나쁜 생각도 못합니까? 생각이 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거품 뭐 이런 거 거품이죠. 로컬 애들이 보면 뭐 저희 100만원짜리 넘는 집을 덜컥덜컥 사는 거 보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되는 게 황금성 부분인데 나중에 내가 이제 언젠가는 뭐 말레이시아를 평생 사실 거 아니면 언젠가는 말레이시아를 떠날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팔 때 왜 황금성에 대해서 100% 장담이 안 되냐면요. 외국인이 살던 부동산은 외국인이 인수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로컬이 인수하는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가격 때문이죠. 금방 아시잖아요. 우리는 그걸 살 때 100만원기 넘게 주는 상 가격인데 그거보다 낮춰서 팔 수는 없잖아요. 정말 급매물로 뭐 나는 상관없다고 파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로컬 애들도 자기네들 시세가 많이 알고 자기네는 얼마면 살 수 있는 얼마면 이걸 내가 가질 수 있는 걸 아는데 뭐 말도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말도 안 하는 가격에 그걸 판다고 그걸 낼름 살 사람이 없죠. 걔네들이 100만원 기술은 제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임자를 만나야 돼요. 물론 이제 뭐 거래되는 거 보면 뭐 그런 적체가 있다든가 그것 때문에 뭐 낭패를 크게 보는다든가 아직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필요한 시점에 내가 이걸 팔아야 되는 그 시점에 팔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 그거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 가치 글쎄 이 부분까지는 정말 이 부분을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를 너무 좀 과대평가치는 것 같고요. 근데 그지만 말레이시아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 가치까지 만약 언급을 드린다면 그냥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보니까 결코 적지 않은 분들이 해외에서 생활을 많이 한국 분들 요즘 해외 생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미국, 캐나다, 호주, 뭐 영국, 유럽 이런 데서 중국, 싱가포르에도 많이 사시고요. 이런 동네에서 사시면서 집을 구매를 하셨다가 재미를 보신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알아요. 해외 부동산의 매력이 뭔지를. 근데 말레이시아에서 그런 걸 기대를 하신다면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추천 안 드리고 싶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절대 그런 동네가 아니에요. 뭐 부동산으로 뭐 대박이 나서 정말 짭짤하게 재미를 봤다. 저는 뭐 그런 경우 그러니까 예전에 이 100만원기 리밋이 있기 전에는 가능했던 얘기예요. 뭐 이건 제가 들은 얘기고요. 검증 안 된 얘기인데 뭐 오셨다가 한 10년 정도 사시다가 가신 분이 계시대요. 이제 그분이 안팡이라는 지역에서 콘도를 사셨을 때는 이런 제약이 없어서 한 40만 링깃인가? 콘도를 사시고 돌아가실 때 그거를 한 2배 정도 되는 가격에 파시고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가시면서 뭐 자기는 그냥 10년 동안 생활한 거 그냥 딱 똔똔 치고 가셨다고
뭐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은 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10년 뒤에 뭐 어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제 나라도 잘 모르는데 뭐 남의 나라 부동산 경기까지 제가 뭐 장담하기는 어렵고요. 물론 이런 거를 뭐 에이전트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아휴, 물론 집 팔아야 되는데 뭔 소리를 못 하겠어요. 진짜 뭐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나중에 계약 쓰고 나면 딴소리하고, 언제 그랬냐든지 뭐 나몰라라는 경우들도 숱해 있는데, 뭐 10년 뒤에 그런 부분까지 말 들어보면 뭐 청산유수입니다. 진짜 평생 내 옆에 서서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계약서 딱 쓰고 나면 당연히 고객에 대해서 해줘야 되는 기본적인 것도 안 해주고, 그걸 또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버티는 뻔뻔한 애들 참 많습니다. 그런 애들만 피하시면,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죠.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반면에 그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그 에이전트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독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과신해도 문제가 좀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은 알아서 본인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외국 오고 와서 사시는데 그 정도 판단하시는 능력은 갖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외국 생활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힘들게. 그리고 이제 구입 과정인데요. 뭐 구입 과정은 뭐 한국과 크게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 약간 이제 뒤에서 차이가 있는데, 뭐 청약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 날짜, 본계약하는 날짜 정하면 본계약 하시고요. 본계약 하실 때 말레이시아는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근데 그 계약서 작성이 한국의 그 두 쪽짜리 분양계약서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여기는 계약서 내용에 모든 사소한 그 집에 대한 디테일한 요만한 못 뭐 몇 개 들어가는 것까지 좀 과장된다? 못이 아니고 못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요. 그 문짝에 들어가는 뭐 그 힌지, 이게 제품이 어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화장실의 수전, 이게 어디 제품이고 몇 개가 들어가고 이런 거 전부 디테일하게 언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분량이 당연히 크죠. 그리고 거기에 변호사가 그 몇 페이지를 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계약자가 이해를 하면 패스해서 계약서 전체를 이해를 했다고 고객이 동의를 하면 그때 이제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명이 메인 서명이 있고요. 풀 서명하는 게 있고, 자기 영문으로 된 자기 이름 밑에 공란 거기다가 하시면 되고, 또 이니셜 서명이 있어요. 몇 페이지의 상단이나 끝 둘 중에 한 군, 어디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간단하게 자기 성정도 간략하게 빨리빨리, 왜냐하면 그 페이지를 전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문자가 들어가 있는 모든 페이지에는 그걸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면, 내가 변호사한테 이 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받고 이해를 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빠뜨리시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다시 오셔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뭐 그거 하나 빠졌는데 알아서 하세요 하면 안 됩니다. 불법이에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분양계약서 정식으로 체결되면 정상적인 계약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 안에도 있는데 중도금 지급 일정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돼요. 근데 중도금 지급 일정은 한국하고 약간 틀립니다. 한국은 일괄적으로 건축 개발사가 지정해가지고 통지를 해서 넣잖아요. 말레이시아는 내가 계약한 층수에 내 집이 공사가 마무리됐을 때 중도금 고지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1층에 사는 사람하고 10층에 사는 사람하고 20층에 사는 사람이 중도금 고지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공정률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그라운드 공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층 공사 들어가고, 다시 이제 1층부터 뭐 프레임 공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뭐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와이링 공사 들어가고, 배관 공사 들어가고, 그럴 때마다 내 층수에 내 호수가 공사가 됐을 때 중도금 고지가 됩니다. 그런 건 한국보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이 보니까 영국 식민지 생활을 오래 하는 데다가 아직도 영연방 국가라는 그런 뭐 프라이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한국보다 굉장히 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중도금은 이제 나중에 약간씩 변동은 생기는데요. 날짜는
그 개발사가 고지를 해요. 근데 이제 한국에 계시면 이게 고지가 약간씩 그 늦게 접수가 되고, 얘네들 업무가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우리 기준에서 좀 안 맞을 때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걸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계약 본계약 서명실 때 확인하시고 설명을 받으실 내용 가운데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말레이시아는 계약서에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공사 기간이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고 언급이 돼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한국 분들 생각에 한 3년 정도 보통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4년째 됐는데도 집이 안 돼? 이거 지체 보상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말레이시아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5년까지는 기다리셔야 돼요. 그 5년 안에는 어떤 형태로든 지체 보상에 대한 부분을 소송이나 이런 뭐 법적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말레이시아도 보니까 한 3년 정도 돼요. 특별하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이제 뭐 개발사가 문제가 있다든가, 그래서 뭐 그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경우 중에 한 케이스는 10년째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계약하신 분이 도움 요청하셔서 가봤는데, 저는 그분이 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자기 집을 사시면서 왜 이런 데다가 계약서에 서명을 했을까라고 제가 이해가 안 가지고 그분한테 더 궁금한 게 더 많았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 정도면 말레이시아에 오셔서 집을 구입하시는데 조금 뭐 정보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부연드리고 싶은 거는 좀 뜬금없는 얘기긴 한데요. 사람 조심하세요. 제 얘기가 참, 저도 이런 얘기 하면서 마음이 썩 편하진 않습니다. 내 핏줄도 못 믿는 세상에 누굴 믿겠습니까? 라는 이런 뭐 좀 요즘 말로 우픈 얘기인데요. 그만큼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객지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별의별 부류 다 봅니다. 단지 그냥 악랄함의 정도가 좀 다를 뿐이지 그냥 다 거기서 거기에요. 물론 모든 우리 그 한국 교민분들이 그렇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뭐냐면 소수의 그 미꾸라지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전체 교민들을 참 힘들게 합니다. 그냥 묵묵하게 자기 일 하시면서 열심히 사신 분들한테 고춧가루 튀기고요. 나름 그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좀 도와주면서 살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 있으면서 정말 마음 짠한 경험이 한 번 있어서요. 그분이 저랑 뭐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중년이세요. 원래 그 식당업을 하셨던 분인데 말레이시아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보시겠다고 생각하시고 오셔서 준비를 참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그분의 마지막 선택은 그냥 스스로 생을 마감을 하는 게 그분의 마지막 선택이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그 주변에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있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계속 사기치고 등쳐먹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돈 없으면 뭐 아무것도 끝이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결국은 요만큼 빚내서 돌려먹고 그게 하루 이틀로 되나요? 결국에 이제 마지막에 극단적인 마지막 선택을 이제 그렇게 하셔서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외국 생활을 얼추 이제 한 30여 년째 돼가고 있는데, 들을 때마다 화가 나기도 하고,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한숨 나올 때 참 많아요. 저도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한 3년차 거주 중인데, 아니나 다르겠습니까? 그런 인간들이 있죠. 저도 그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는 부류의 인간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아직까지는 좀 참고 있는데, 제가 제 구독자 수가 한 10,000명 넘어가면 10,000명 기념으로 제가 거기다 그 고발 프로를 내가
폼나게 한번 10,000명, 제 구독자 수가 10,000명 정도 되는 시점에 오면 제가 이 여러 가지 테크닉이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뭐 고발 프로그램 정도 하나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류의 인간들을 내가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너무 좀 뜬금없이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저도 그 마음이 좀 안 좋긴 한데요. 그분의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결국은 사람 때문인데 저는 그냥 그 말레이시아가 내 인생의 최악의 선택이었다 이런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도 나름 또 제가 뭐라고 나라를 구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이 있어서 시작했던 거니까 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역시 떠들면 시간이 금방 가네요. 그 좋은 인연, 악연을 구분하는 것도 외국에서 사시는 본인이 가지셔야 되는 능력 중에 하나라는 거, 그것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더 알려드릴 게 뭐 있나요? 나름 스크립트까지 정리해서 했는데 얘기하다 보면 가끔 3.5로 빠지는 건 아직도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제 능력의 한계인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동남아 유목민 K씨였습니다. 좋은 내용으로 또 인사드릴게요.